고유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됨을 나타내는 우리 고유의 단어들. 자, 먼저 끈앞풀이라는 단어 먼저 볼게요. 끈앞풀이라는 게 뭐냐면 끈이라는 말, 여기까지 보면 끈이죠. 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이 노끈이라든지 또는 선물 같은 거 요렇게 둘러맬 때 쓰는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끈을 오래 쓰다 보면 끄트머리가 너덜너덜해지겠죠. 얇고 가늘게. 그래서 끈앞풀은 어떤 물건에서 이렇게 끈 같은 거 묶은 거, 선물 포장된 거 잡아당길 때도 끈의 끄트머리를 잡아당기면서 풀잖아요. 요 끈의 그 나풀거리는 부분, 앞쪽 부분을 끈앞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된 거 포장할 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 같은 거 포장한 거 풀을 때 끈의 끄트머리를 잡아당겨서 푸는 거지. 그래서 끈앞풀이라는 말은 어떤 것의 앞부분에 있는 말 뭐 이런 거라서, 끈앞풀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 쓸 때 너 경찰 끈앞풀이냐? 너 담임선생님 끈앞풀이었니? 뭐 이렇게 끈앞풀이라 그러면 앞에서 좀 알짱거리는 사람, 앞에 나서서 좀 일 대신 처리해주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게 끈앞풀이에요. 좋은 단어로는, 좋은 말로는 잘 안 쓰죠. 너 경찰 끈앞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찰에게 이롭도록 몰래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거 끈앞풀이라 그러는 거죠. 끈앞풀이라는 말도 쓰는데 앞잡이라는 말도 써요. 그 끈의 끄트머리, 선물 풀 때 먼저 이렇게 손에 닿는 부분이 끈앞풀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앞잡이, 앞에서 미리 잡는 부분, 앞잡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경찰의 끈앞풀이다 라고 해도 되고 경찰 앞잡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끈앞풀이라는 말을 뜻을 골라보면 2번 고르시면 되겠죠.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에게 경찰 끈앞풀, 경찰 앞잡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로는 간살쟁이 한번 봅시다. 간살이라는 게 애교가 많은 태도를 나타낼 때 간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의 성격을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간살 맞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애교를 너무 잘 떠는 거야. 아양을 너무 잘 떨 때 간살 맞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좀 간살스러워 이러면 애교가 많고 사근사근하고 이럴 때 간살 맞다, 간살스럽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간살, 애교가 많고 사근사근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멋을 잘 부리는 사람 이러면 멋쟁이, 뭐 개구진 사람 이럴 때 개구쟁이 이러는 것처럼 쟁이라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이는 접사인데, 간살을 잘 떠는 사람, 간살을 잘 떤다라는 건 아양, 애교, 어리광, 뭐 눈웃음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을 간살쟁이라고 합니다. 요게 뭐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또 좋게 얘기해요. 우리 며느리가 되게 간살 맞아서 이러면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뚱해 있지 않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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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고 다니면서 막 애교 잘 떨고 이럴 때 뭐 예쁘게도 쓰거든요. 우리 며느리는 간살스러워, 간살 맞아 이렇게도 쓰는데, 요 그렇게 막 애교 떨고 눈웃음 치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살을 떠는 게 좀 간사스럽게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표준국어 사전에서 간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간사스럽게 아양을 떠는 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간살쟁이는 애교가 많고 뭐 눈웃음도 치고 목소리 톤도 높고 이런 게 좀 간살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면발이는 요게 벌레 이름이에요. 얘가 흡혈곤충입니다. 흡혈?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벌레 이러면 모기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지만 옛날에 이렇게 청결도가 높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나 개나 가축들이나 이런 거 살과 털 사이에 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류들이 많았어요. 뭐 빈대, 벼룩,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벼룩 이런 거 좀 들어봤죠. 빈대, 벼룩 뭐 이런 애들이 흡혈이거든요. 피 빨아먹거든. 살이 탁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애들인데, 요 사면발이 같은 경우는 빈대나 벼룩보다 활동성이 조금 더 좋아서 이름이 사면발이라고 부르친 거예요. 발이라는 거는 요거 손발 할 때 그 발이거든. 사면발 이러면 발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사람처럼 이렇게 아래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요 사면에 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에 발이 다 있으면 얼마나 잘 다니겠어. 그러니까 사면발이라는 건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착 달라붙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도 착 달라붙고 저 사람한테 가서도 착 달라붙고 이 사람이 뭐 얘기하면 요 사람 편했다가 저 사람이 뭐 얘기하면 또 저 사람 편했다가 요러는 걸 사람으로 얘기할 때는 사면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면발이라는 곤충이 있어서 곤충까지는 그렇다. 사면발이라는 벌레가 있는데 요거 조금 못된 벌레입니다. 그 피를 빨기도 하고 진짜 이걸 접착이라 그러면 안 되죠. 흡착력이 좋아서 딱 달라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면발이가 피를 빨아먹고 간 자리에는 이렇게 뻘겋게 발진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러는데 사람에게 아유 쟤는 너무 사면발이 같아. 사면발이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여기 붙고 저기 붙고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을 사면발이라고 하죠. 그래서 뜻은 5번 보시면 되겠네요.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며 아첨을 잘하는 사람에게 사면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면발이라는 벌레가 직접 있는 것처럼 능구렁이도 실제로 있죠. 구렁이가 있어요. 뱀과죠. 뱀이라는 애들이 이게 스르륵 하고 뭐 아무데나 잘 올라가잖아요. 담도 잘 타고 지붕도 잘 넘고 근데 스르륵 하고 언제 넘어갔는지도 모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잘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라는 건 티내지 않고 은근슬쩍 잘 넘어갈 때 뭐 거짓말 해놓고도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말 잘 돌리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그럴 때 아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위기를 잘 넘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그런 걸 잘하는 여기 앞에 능 붙었잖아요. 능청스럽다는 얘기예요. 아주 능청맞은 능청스러운 능청스럽다라는 건 거짓말 같은 거 해놓고도 아무 일 없었던 척하고 이렇게 시침 잘 떼고 이러는 사람을 능청맞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아유 저 사람 아주 능구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저 사람 아주 능구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구렁이가 뱀보다는 몸통도 조금 두껍거든요. 그래서 좀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능구렁이야 그러면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속생각도 알 수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도 잘 숨기고 이렇게 좀 음흉하면서도 능청스러운 사람한테 능구렁이 같다라고 하죠. 요게 뭐 음흉하고 능청스럽고 이래서 아저씨들한테만 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동생은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능구렁이야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그 거짓말하고 잘 둘러대고 그런데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럴 때 능구렁이 같다라고 씁니다. 요거는 뭐 누구나 알 말? 그 남한테 잘 일러 바치는 걸 고자질 한다 그러잖아요. 이 고자질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뒤에 쟁이를 붙여서 고자질쟁이라고 하겠죠. 이 고자질쟁이 질도 접사였거든요. 고자라는 말이 일러 바치다 라는 뜻이고 그 일러 바치는 짓을 얘기할 때 고자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자질쟁이나 고자쟁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자질쟁이라는 건 잘 일러 바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자, 아래에 있는 단어도 연달아서 연이어 봅시다. 남봉.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조금 익숙하게 쓰셨을 건데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그 남봉이라는 게 지조나 절개가 없는 사람, 바람둥이지 요즘 말로 하면. 그 지조나 절개가 없이 이 사람한테도 마음을 잘 주고 저 사람한테도 웃음을 잘 주고 실실 웃음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하고 조금 이성교제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봉이라 그래요. 그 꾼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좀 낮잡아 이를 때 꾼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람 피우고 사람한테 유혹하기 좋아하고 요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남봉꾼이라고 합니다. 바람둥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마음 주고 저 사람한테도 마음 주고 이렇게 지조 있게 나는 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사람에게 남봉꾼이라고 하죠. 특히 좀 남자가 여자들을 좋아하는 사람, 여자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남봉꾼이라고 합니다. 자, 만무방은 김유정의 소설 속에도 만무방이 있어요. 응칠이와 응호가 등장하는.
김유정이라는 작가는 일제강점기 때 작가죠. 1930년대 작품 활동을 했었던 작가고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 많이 썼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 같은 걸 작품 속에 많이 녹여냈었던 작가예요. 김유정의 작품으로는 동백꽃, 그 점순이하고 나가 너무 어수룩하고 눈치도 없는데 점순이는 그런 나에게 호감을 느껴서 감자 같은 걸 이제 선물로 주면서 나 너한테 호감 있어 라는 걸 표현을 했으나 이놈의 눈치 없는 나가 그걸 안 받아줘서 이제 점순이가 관심을 끌겠다고 닭싸움도 시키고 이러면서 갈등이 심해지다가 노란 동백꽃 속으로 폭 파묻히면서 그 사랑이 전개되는 그런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동백꽃이었고, 봄봄에서도 역시 여주인공은 점순이로 등장하는데 나이가 좀 많고 어수룩한 남자 주인공이 점순이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장인이 될 사람이 그냥 공짜로 일을 시켜 먹고 싶으니까 결혼 안 시켜주고 너 우리 집에서 계속 대릴사위 삼아서 일이나 해라 이러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과 나와 장인 사이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 봄봄인데, 그 동백꽃 봄봄을 쓴 작가가 김유정이거든요. 김유정의 소설로 만무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응칠이라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이 응칠이가 만무방입니다. 그 만무방이라는 건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사람. 그래서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에서는 요 응칠이가 농사는 열심히 지었지만, 이때가 일제강점기니까요. 농사는 열심히 지었지만 지주가 하나가 아닌 거야. 당시에 일본인들이 조선의 땅을 수탈하기 위해서 되게 합법적인 척하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을 세워놓고 주인의 명의가 확실하지 않은 땅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줄여서는 그냥 동척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인들의 땅 중에는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땅들이 많거든요. 대대로 문중에서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땅이야. 장남들이 대대로 물려받았었어. 그냥 우리 문중 전체의 땅인데 누구 소유로 해? 뭐 이렇게 명의가 분명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땅들을 일단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문서 정리를 한다 그러면서 다 자기네 소유로 바꿔놓고, 그리고 난 뒤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이제 그 땅을 자기네들이 소작인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중간 관리인을 두고, 또 그 중간 관리인은 동척에서 이권을 따와가지고는 또 그 밑에 마름을 두고 막 이러니까, 맨 밑에 소작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땅을 농사 짓기 위해서 빌린 땅의 임대 수수료를 막 7단계씩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가 10,000원 주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서 남은 돈이 뭐 11,000원쯤 남으면 1,000원으로 충분히 못 먹어도 그냥 굶주리지는 않고 살 수 있는데, 이제는 땅을 빌리는데 10,000원 정도가 아니라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간 수수료를 챙기려고 하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빌리는 임대 수수료가 막 16,000원 이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농사 지어서 거둔 돈이 11,000원밖에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임대 수수료 내려면 막 6,000원씩 이제 오히려 일은 일대로 하고 농사일 고달프게 하고 추수를 하고는 오히려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었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농촌에서는. 그래서 응칠이가 바로 그런 경우예요. 농사를 처음에는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해마다 2,000원, 3,000원, 5,000원씩 빚이 쌓이기 시작하고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죠. 밤에 모든 거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도망가서 응칠이가 하는 짓은, 아내고 자식이고 뭐 못 챙겨요. 그래서 아내는 아내대로 갈 길을 가라 이래놓고 자기 혼자 몸으로 다니면서 그냥 산에서 자는 거죠. 산에서 자다가 산열매 따먹다가 속 쓰리고 너무 배고프고 이러면 민가에 몰래 내려가서 닭도 훔쳐먹고 막 남의 곡식도 몰래 훔쳐먹고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 응칠이를 가리키는 말이 만무방이었던 거예요. 지멋대로 하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김유정의 소설 만무방에서는 응칠이가 만무방이어서 막대 먹은 나쁜 놈이야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응칠이가 그렇게 된 건 일제강점기의 토지 수탈 정책 때문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작가가 대놓고
작품 속에는 동척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작가가 대놓고 뭐 일본의 토지 수탈 정책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만무방이 되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나 수수료를 낼 재간이 없다. 소작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구절이 나오고 응칠이의 동생이 응호인데 응호는 자기가 농사지은 논의 벼를 추수를 하지 못해요. 이게 논의 벼를 추수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땅 이용료를 내야지 되는 판인데 땅 이용료를 내고 나면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응칠이 동생인 응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농사를 지은 그 논을 추수를 하지 않고 매일 밤에 몰래 들어가서 조금씩 그 낫가리를 베어가지고 와서 그걸로 죽을 끓여서 병든 아내를 먹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작가가 일본의 토지 정책 때문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1930년대 어떤 농민이 그 수수료를 내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의 시선을 작품 속에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만무방이라는 소설 있고 이런 소설 읽으실 때 김유정의 작품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우리 고유어들 나오기 때문에 만무방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도 조금씩 쓰세요. 너 왜 이렇게 네 멋대로야? 왜 다 네 멋대로 해? 이럴 때 너 만무방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리쟁이. 일단 뒤에 쟁이 붙는 거는 개구쟁이, 심술쟁이 뭐 이런 것처럼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한테 쟁이 붙인단 말이에요. 목리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지금 락그룹 중에 목리라는 그룹이 있는데 아마 그룹 이름을 정한 이유가 우리는 음악에 대한 고집이 있다. 음악에 대한 고집. 내가 정한 길로 가겠다. 뭐 요런 걸 가지고 목리라고 붙인 것 같아요. 그 목리 부린다 이렇게 쓰는데 목리 부린다라는 건 심술 부린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 락그룹 목리 같은 경우는 뭐 심술 부려서는 아니라 고집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런 얘기였을 건데 자기가 나름대로의 딱 고집이 있어서 누가 뭐 얘기해도 안 들어, 싫어, 나는 그거 아니야 뭐 이럴 때 됐어 이러는 걸 목리 부린다 그러거든요. 그 음악에 대해서는 누군가와 타협하지 않고 목리 부린다는 뜻으로 붙였을 거예요. 그래서 목리 부리는 사람, 심하게 목리를 부리는 사람한테 목리쟁이라고 하는데 고집 세고 심술 안 꺾고 나는 이거는 할 거야 이러는 사람, 이렇게 심술궂게 욕심 부리는 사람한테 목리쟁이, 목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빈충대기라는 건 빈정대는 거야. 그래서 왜 비아냥된다는 거 많이 쓰죠. 비아냥된다, 비아냥거리다 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리말이고요. 비아냥거리는 행동을 빈정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빈정대는 것도 우리말이에요. 고유어입니다. 이렇게 빈정대는 짓을 잘하는 사람을 빈정대기라고도 해요. 표준어로는 빈충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빈충된다라는 건 빈정된다는 얘기야. 너는 그러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남이 뭐를 하면 빈정대고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사람을 잘 비웃는 사람, 잘 비꼬는 사람, 요게 빈충대기. 지금 있는 단어 중에 아마 제일 나쁜 말이 개차반일걸요. 그 개라는 단어가 붙어서 뭐 좋을 게 별로 없죠. 개소리 한다거나 개짓거리라거나 개가 붙어서 좋은 말이 별로 없죠. 개차반같이 군다라는 게 개 같은 짓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동 저거 개차반이야 이러면 아주 못 써먹겠다 이럴 때 개차반이라고 합니다. 1번이에요. 말이든 행동이든 하는 짓 모두가 못돼 먹은 사람을 개차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무방이라는 것과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만무방보다 조금 어감이 세요. 너 만무방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네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냐 이 정도인데 너 개차반이냐 이러면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을 가리킬 때 개차반 이렇게 얘기하죠. 만무방이나 좀 비슷한 말이지만 개차반이 조금 더 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단어 여러 개 나왔네요. 바지저고리. 요게 어른들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을 쓸 건데 바지사장이 뭐냐면 그 법적으로는 이 회사의 사장이 내 이름으로 돼 있어.
그런데 사실 나는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서 문서에만 내가 사장으로 이름을 올려놨지, 이 회사를 차리는 자본을 댄 사람은 따로 있을 경우에 내가 바지 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지가랑이처럼 앞에서 나풀나풀 대기만 하는 거지, 실제 몸통이 되는 사람은 회사 차리는데 돈을 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명의만 사장인 사람을 바지 사장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바지 저고리 같은 사람, 바지가랭이 같은 사람이라는 건 어떤 일을 할 때 실권 없이, 실질적인 권한을 줄여서 실권이라 그러죠. 실권 없이 그냥 앞에서 허울 좋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바지 저고리 같다, 바지 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러리 선다. 중심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을 때 주변에 쭉 들러서 있다 그러는데, 주변을 두르고 있는 사람을 들러리라 그러거든요. 핵심 인물이 아닌 사람. 한자로 쓰면 주변 인물. 근데 이런 주변 인물 이런 거 말고 우리 고유어로 쓰면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들러리들 많이 나오죠. 여자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있고, 이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을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머 코드가 있는 친구들이 곧잘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머 코드가 있는 친구들 등장했었을 때 그 친구들이 주연 아니거든요. 주인공 아니죠. 들러리 역할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사랑을 이어주기 위한 들러리 역할. 그래서 들러리는 핵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쯤 되는 인물, 그런 인물이 들러리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벽창호 같은 놈 이러면 꽉 막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벽창호에 대한 유래는 이게 벽이 꽉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창문에도 창호지를 발라놓으면 그 창문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으면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겠지만 창호지를 발라놓으면 안 들여다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벽이 막혀 있거나 창호지로 바른 문이 있거나 이러면 답답하겠지. 그래서 답답한 사람, 꽉 막혀 있는 사람을 벽창호라 그래요. 이런 벽창호를 봤나 이러면 꽉 막혀 있다는 얘기야. 융통성도 없고 꽉 막힌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벽창호에 대한 유래로는 요 벽과 창호지 바른 문을 가리킨 데서 유래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요게 설은 조금 더 많아요. 또 다른 유래로는 이 함경도에서 키우는 소들이 함경도의 그 차가운 기운을, 함경도가 북한 끝쪽에 있는, 북한의 동쪽 끝에 있는 데가 함경도거든요. 백두산하고 가까운 쪽. 그러니까 그 함경도에서 자라는 소들은 한겨울에 추위, 겨울이 더 춥기도 춥겠지만 겨울이 우리 지금 있는 서울보다 훨씬 겨울도 길죠. 거기에서 겨울을 나는 소라면 살가죽이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심지가 굳겠어. 그래서 아주 황소고집을 가지고 있는 소가 벽지에서 난, 창호리에서 난 소라 그래서 벽창우에서 유래된 말로 고집이 센 사람, 아유 아주 고집 세가지고 속 터져 죽겠어,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어쨌거나 고집이 너무 세든 꽉 막혀 있어서든 좀 답답한 사람을 가리킬 때 벽창호 같다 라고 써요. 자린고비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죠. 밥을 먹으면 반찬을 먹어야 돼. 짠기가 좀 있어야지 이 밥이 밍밍하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소금에다가 잔뜩 절여놓은 그 생선을 먹더라도 오래 먹을 거 아니에요. 너무 짜니까 소금에 잔뜩 절였는데. 그런데 그걸 먹는 것도 아까워서 천장에다가 매달아놔. 그러고서 밥 한 숟가락 먹고 어우 저거 먹었으면 되게 짰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입안에 침이 고이니까 그걸로 밥을 한 숟갈씩 쓱쓱 떠넘겨서 그 자린 고비 하나 걸어놓고 막 한 달씩 밥을 먹는 거예요. 반찬값이 아까워서. 그럴 정도로 아주 인색한 사람, 구두쇠, 영어로 얘기하면 스크루지 영감 같은 그런 사람을 자린고비라고 하죠. 돈을 아주 아껴 쓰는 사람한테 이런 자린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꽁생어는 그대로 꽁 하고 있는 거야. 그 꽁 하고 있다라는 건 한 번 화가 나면 잘 안 풀려. 그래서 여기 4번에 있는 게 꽁생원이에요. 이렇게 한 번 화가 나면 안 풀어. 꽁 하고 있어. 이렇게 꽁한 구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유 아주 꽁생원이야, 이렇게 놀린다는 거죠. 꽁 하고 있다라는 건 화가 난 게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가 않고
오랫동안 담아두고 있어서 자기를 꽁꽁 싸매고 있을 때 꽁 하고 있다 그래요. 꽁 하는 사람을 꽁생원이라고 합니다. 깍쟁이는 뭐 착착착착 잘 깎아놓은 것처럼 아주 하나도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깍쟁이에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고 나는 내 거 다 가질 거야. 나는 예쁜 거 내가 가질 거야. 요러는 애들이 깍쟁이거든요. 그래서 깍쟁이들은 손해 잘 안 보죠. 예쁜 거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요러는 게 깍쟁이거든요. 그래서 3번 같은 게 깍쟁이겠네요. 동생, 여기에 나오는 동생 깍쟁이에요. 좋은 물건 내가 먼저 가질 거야. 나 먼저 할 거야. 이렇게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손해보지 않는 사람을 아유 아주 깍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군뱅이는 매미의 애벌레가 군뱅이죠. 매미가 한여름에 막 울어서 되게 시끄럽고 매미 귀찮아 죽겠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매미가 좀 불쌍하네요. 이 매미가 되기 위해서는 무려 6년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이 매미가 새끼를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땅 아래에다가 땅 속에다가 놨거든요. 왜냐하면 나무에다가 낳으면 새가 쪼아먹을 거니까. 그리고 땅 위에다가 그냥 낳으면 이게 풀밭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알을 해칠 수 있으니까 요거 땅을 조금 뚫고 그 속에다가 알을 숨겨요. 그러면 그 땅 속에서 얘네가 부화가 돼서 애벌레 상태로 있어. 그 매미 애벌레가 군뱅이야. 근데 요 땅 밑에서 얘네가 뭐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고 이렇게 크는 게 아니니까 지가 꿈틀꿈틀 하면서 양분을 조금씩 아껴서 비축해가면서 몸집을 키우는 거라서 애벌레 상태로 오래 있어요. 또 번데기 상태로도 오래 있어요. 그 시간이 거의 6년 가까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군뱅이 상태에서 매미가 되는, 매미라는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변태의 과정을 겪는데 5년, 6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니까 너 이렇게 군뱅이 같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시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행동이 느릴 때 그런 사람에게 군뱅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즘에 매미는 더 불쌍한 게 이렇게 5, 6년의 세월을 견뎌내고 매미가 되잖아요. 근데 이 매미가 원래는 낮에만 울어야 되는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지금 다 가로수들이 켜 있으니까 매미가 이게 낮과 밤의 구별이 없이 밤낮으로 울게 되는 거죠. 이거 매미 잘못이 아니라 사람 잘못이거든. 가로등을 켜놨으니까 빛이 있고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짝짓기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우는 건데 얘네가 짝짓기를 하겠다고 나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이러고 밤낮으로 우는 게 사람으로 얘기하면 과로사인 거죠. 일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지. 가수로 얘기를 하면 뭐 하루에 3시간 공연하고 나면은 녹초가 될 판인데 얘네는 막 22시간 공연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네가 원래는 설이 내릴 때까지는 살아줘야 되는 건데 정해진 기간까지 다 못 채우고 더 일찍 죽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매미가 짝을 지어야 되니까 자꾸 짝을 부르느라고 이렇게 우는 거거든요. 날개 부딪혀서. 근데 이 소리가 자기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새들에게 잡아먹히기도 쉽죠. 근데 이게 밤낮으로 우니까 적에게 노출되는, 새에게 노출되는 시간도 길어서 물론 밤에는 새들도 활동하지 않는 새들이 많아서 새에게 물려서 빨리 죽지는 않는데 이게 사람이 만든 가로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빨리 죽죠. 6년을 기다려서 매미가 됐는데 정해진 운명만큼 못 살고 과로사로 빨리 죽어요. 요즘 매미들은 조금 불쌍합니다. 인간이 조금 자연에 양보해 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매미를 보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불아퀴, 바퀴벌레 같은 건데 무서운 바퀴벌레. 바퀴벌레 되게 무서운 거 알지? 이게 핵폭탄이 터져도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생명체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퀴벌레는 살아남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바퀴벌레의 생명력이 지독하죠. 우리 장판 밑으로 바퀴벌레들이 다니는 경우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볼 때는 바퀴벌레가 어느 정도 부피가 있어 보이는데 몸통 좀 있지 않아요? 싶은데 얘네가 장판 밑으로 다니고 싱크대 밑으로 다니고 막 이러거든. 벽지 사이로도 다니고 얘네가 몸을 납작한 상태로 늘리는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퀴벌레 약 막 뿌려도 이 엄마가 바퀴벌레 약을 먹고 엄마는 죽었어. 그래도 이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알들이 죽지 않아요. 그 알들이 엄마 몸을 뚫고 떼굴떼굴 굴러나와서 지네들은 또 부활을 해. 그러면서 요 바퀴벌레 약의 맛을 조금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가지고 이제 그 바퀴벌레 약은 또 안 듣게 되고 이러면서 얘네들은 막 어떤 무서운 게 있어도 결국은 적응을 해서 살아남는 아주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사람에게 아유 이런 브라키 같은 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서운 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덤비는 사람, 끝까지 살아남는 아주 지독한 사람 이런 거 얘기할 때 아, 저 사람 아주 브라키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심장사는 뭐 장사는 힘이 센 사람한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힘이 세다라는 걸 힘을 사투리로는 힘이 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힘이 센 장사인데 아주 알찬 장사예요. 알찬 힘을 가지고 있는 장사라서 이 장사는 힘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알차게 쓰는 거죠.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알차게 힘을 쓴다거나 한 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기 위해서 힘을 알차게 쓴다거나 그래서 아주 야무지고 알차고 꿋꿋하게 잘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심장사라고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희수는 체구는 작아도 아주 알심장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희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고 알차게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지 뭐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알심장사라는 건 이름에 장사 있어요. 천하장사처럼 힘이 센 사람이라는 뜻으로도 쓰는데 진짜 그런 물리적인 힘만이 아니라 일을 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아주 악착같아진다 이런 거니까 이런 거에 불악휘 돈에는 아주 불악휘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쓸 수 있고요. 2번 추진력이 강해 일 시작했으면 끝맺음을 하는 사람이야 이럴 때 어우 추진력 강해 알심장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4번은 했었던 거고 5번은 그는 내가 갔는데 누가 뭘 할 것인가 같은 고집 부렸다 이렇게 고집 세고 고집 안 꺾고 욕심 부리고 이럴 때 목리 부린다 그러거든요. 목리쟁이 같은 거 쓸 수 있겠네요. 6번은 한수산의 부초라는 소설 속의 한 구절인데 부초라는 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개구리밥 같은 게 부초예요. 그래서 사람도 부초와 같은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떠돌이 인생에게 부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수산 작가의 부초에서는 이 떠돌이 유랑단 공연패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소설이에요. 노인인데 부동산이 수월찮게 만나복지다. 에휴 이렇게 재산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노릇을 더하네 이랬으니까 재산이